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4일 두산 NWT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 상승하면서 오늘 양증시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조 2천억 정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반대로 매도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600선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80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9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1선 받치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지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장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점을 딛고 올라가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21선 딛고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가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70선까지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이제 20월봉선까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마지막까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은 하락을 끝내고 양봉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까지 한번 저항을 찍고 지금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V자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렴 구간에 위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디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평선 수렴 구간 속에서 어디로 향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갭으로 상승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한 테마 위주로의 상승이 지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환율로 보면 이제 1329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환율도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이제 1350원 수준을 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진행이 될지 혹은 금리 인하로 시작이 될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은 시장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금리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체가 관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혹은 이 환율 또한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씩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환율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지수 선물로 보면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혹은 미국 증시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0.5% 수준 그리고 유럽 증시는 한 1% 수준까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다음 날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이 증시를 보면은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고요. 금리가 아무래도 떨어지면은 증시가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는 이제 국제유가가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9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89.9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2.77달러, 2.7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8달러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원자재 가격 혹은 에너지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이 인플레이션 지표, 그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달보다 높아지면서 좀 이제 FOMC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증시가 움직일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고요.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다행히 4.24%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을 이제 돌파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4.2% 수준에서 좀 떨어졌는데요. 아직까지도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이제 떨어질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이제 고점을 이제 벽을 맞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기를 좀 바라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런 이제 금리가 수익률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시장도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움직임에 대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들이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정부에 대한 대응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10원 상승했고요. 0.6% 상승해서 17,0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마지막까지 반등을 시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코스피와 유사하게 지금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 회복을 했고요. 네, 시간의 거래도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터졌는데요. 일단은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7,020원으로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일별 거래량은 249만 주로 전날보다 50만 주 정도 감소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별 거래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 1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까지 크게 거래량이 없이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17,000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에 반등을 했다는 차원에서 옵션 가격대는 17,000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이 옵션 만기 이후에 증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을 보았을 때는 바닥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요. 요 수준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추석 전에 전주에는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이제는 좀 수렴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었을 때는 이 이평선들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이 수급까지도 좀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이 이제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 만큼 투자 수급도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컸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6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 대부분의 물량은 금융 투자 6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 투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36,000주 매수를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네, 사실상 오늘은 옵션 만기 대비해서는 크게 많은 물량이 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면요. 네, 공매도 잔고는 649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대비 28만 주 정도가 증가했고요.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날은 감소를 했지만 역시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던 날에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39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12% 가까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매도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옵션 만기 기점으로 공매도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용잔고 볼 거고요. 대차잔고를 보시면 오늘은 체결량이 늘었습니다. 체결은 71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상환은 15만 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잔고가 2190만 주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마지막까지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공매도 잔고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1 거래량이 15.49%까지 진행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 10% 이상 10% 수준까지 진행되던 공매도 거래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지금 이제 공매도 거래가 이어졌고요. 이 공매도 거래가 옵션 만기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혹은 옵션 만기 이후에는 공매도 거래가 사그라들면서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원을 보시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외국인 추정 거의 비슷했습니다. 38만 9천 주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13.23%까지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감소를 했고요. 주가는 올랐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옵션 만기 끝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늘어나고 공매도 잔고도 같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공매도와 연관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매도량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빠르게 기술적인 분석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폴란드 원전 개발에 대한 결과를 내기를 희망한다라고 직접적인 이 한국에 대한 원전의 이 프로젝트를 밀어주는 얘기를 했고요. 둘 다 폴란드가 한국과 폴란드 기업들이 폴란드 퐁스누프 원전 개발을 추진 중인데 이런 협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폴란드 대통령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퐁스누프 원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소송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둘러서 표현을 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방산과 이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좋은 이 결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폴란드와 직접적인 협력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 결과가 서서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폴란드와 MOU 체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현대건설이 동유럽 이 폴란드와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전에 대우건설이 폴란드와 협력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우건설과 다른 기업이 이 현대건설과 협력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현대건설은 지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건설협회와 신규 원자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폴란드 건설 관련 정책 업계 동향, 그리고 정보, 그리고 전문 기술 등을 교류해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우건설도 신규 이 폴란드에 대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설 협약을 했는데요. 현대건설까지 끼어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퐁트누프 원전만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건설사가 지금 폴란드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퐁트누프 원전 2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을 하던지 혹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이용해서 그런 미국과의 원전 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던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이 원전에 대한 업계들이 상당히 반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언론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의 주가가 아직까지 계속 눌러지고 있지만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라면 이런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이제 터졌을 때 확실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 원자력 수출 동향에 의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크라이나 에너고아톰사의 AP300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대한 그런 협력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홀텍사와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SMR 건설을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AP300에 대한 MOU 체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AP300에 대한 그 원자로는 누가 생산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최근까지 원자로 관련 그리고 이 주기기가 관련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할지 그리고 대형 원전에 벗어나서 지금 이제 SMR까지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AP300이라는 카드를 꺼내는데요. 사실 SMR 시장에서는 AP300이라고 한다면 소형 모듈 원전 치고는 굉장히 용량이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형 원전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 가까워지면 좋을 테지만 지금 이제 중형 원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딱 SMR에 대한 기준 끝까지 걸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만의 그런 이제 경쟁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AP1000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일즈를 펼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지재권 소송을 붙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AP1400에 대해서도 수출 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AP1400은 별도로 수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AP1000과 AP1100 정도 그 수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권을 인정해서 우리나라와 제조권
제조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앞으로 중재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제조 기술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도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 두산 스코다가 지금 카자흐스탄 CCGT라는 발전소용 그런 증기 터빈에 대한 공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메가와트 규모의 CCGT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175메가와트급 증기 터빈 2개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도 적지 않은 용량의 그런 증기 터빈을 생산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것이 체코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코에 대해서 그런 제조 역량을 강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끝까지 두산 스코다 파워가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DLENC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투자를 했던 X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 국방부의 이동식 초소형 원전 설계를 참여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워싱턴주에 지금 이제 SMR에 대한 건설을 확정지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이제 초소형 원전에 대한 설계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X에너지가 앞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특히 차세대 SM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대형 원전과 SMR이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어서 가스터빈과 해상 풍력이 같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을 수 없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에너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인프라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건설 종목들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에너지 주력 기업들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마지막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